6.27 대책이 예상해 볼 수 있는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는 3기 신도시의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4기 스마트 신도시는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대책,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토거제를 확대 지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금융발전위원으로 있는 고종환입니다. 오늘 신사임당TV에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노후나 부동산 인생이 달라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6월 3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집값 상승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이나 특히 내 집 마련을 앞둔 입장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값이 계속 오르자 6월 27일 6.27 대책이 나왔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가운데 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이 나온 데는 그만큼 시장의 급변동성이 있었다, 폭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집값이 오른 것만 이렇게 살펴보니까 연율로 환산하면 연간으로 53%가 넘는다는 그런 발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50%가 올랐다면 진짜 많이 오른 것이죠. 여기서 참고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는지 아세요? 흥미삼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5년 동안 집값이 서울 지역은 거의 120%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그리고 두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였는데, 이때도 거의 10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정부가 소위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급등한다. 이게 그냥 우연인지 또 속설이라고 치부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어쨌든 6.27 대책이 나온 이후에 시장은 좀 수그러드는 이제 상승세가 주춤하고 매수세와 매도세 모두 감소하고,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강남권, 특히 강남, 송파, 서초 이런 쪽의 아파트 가격이 소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강남권이 둔화되면 마용성이라고 그러죠. 마포, 용산, 성동 이런 데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과천이라든지 판교 이런 쪽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동안 급등했던, 그러니까 2월 12일 토제 해제 이후에 급등했던 집값이 이제 4개월, 5개월 6.27 대책의 여파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현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의 여파도 있고, 또 하나는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도 동시에 있지 않은가.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죠. 어쨌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7월부터는 비수기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6월부터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7월, 8월은 좀 집값이 잠시 수그러드는, 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좀 안정세 나타날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 대신 공급이라는 기조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달라질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6.27 대책의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물론 한 10여 가지 됩니다만,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소득과 자산과 관계없이 이 6억 원 이상의 대출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크고요. 또 대출을 받아서 산 집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의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다가 그동안 좀 가능했던 카드 대출이라든지 전세 대출 이런 것들도 이제 제한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연봉 범위 내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할 때, 급전이 필요할 때 썼던 카드 대출도 이제 앞으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에 의해서 이 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초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때 소위 이제 LTV라고 그래서 이게 80%인데 이게 70%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대출을 받게 되면 6억 원 이하의 대출밖에 가능하지 않고,
또 이게 과거에는 우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또 카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것도 또 막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생초자들조차도 LTV가 줄어들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또 줄어들어요. 여기에 또 전세 대출까지 사실상 막혔거든요. 또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고 결국 실수요자들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의 평균 집값이 한 14억 되거든요. 물론 이제 조사하는 기간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전세 가격이 7억 5천만 원쯤 돼요. 근데 14억짜리를 살려면 그러니까 6억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8억이 있어야 돼요. 8억이 어디 있어요? 최근에 집을 샀던 많은 주류층이 40, 50대였고 또 최근에 많이 올해 들어서 산 사람은 20, 30대가 많아요. 30대가. 30대는 아시다시피 모아둔 돈이 없죠.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살려고 했더니 이제 대출이 막혀서 집을 못 사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게 지금 이제 거래 감소, 가격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풍선 효과가 일부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금강구나 노도강으로 하다가 이것도 지금은 좀 반짝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비수기 영향도 있고 내가 사고자 하는 주택은 소위 인기죠. 강남벨트라고 그래서 그 14개 군데, 여기는 집값이 17억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을 못 해요. 그런데다가 또 추가 대책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멈칫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 대출 규제만으로도 벌써 시장은 좀 가라앉고 있다. 그러나 강남이나 이런 쪽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강남과 마용성 얘기하잖아요.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들은 아직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 얘기는 이제 급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다만 이번에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떼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추가로 나올 대책이 궁금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가을 이사철이 되면,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가을 이사철에 전세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말씀 중에 매매 시장을 중심으로 그랬는데 전세와 매매 시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세는 계속 올라요. 그리고 상승폭이 커져요. 서울, 강남 같은 경우. 그 얘기는 매매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어렵다 하는 걸 하나 의미하고, 전세가 계속 오르다 보면 올 가을에 이제 9월부터 이사철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8월 휴가가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계약 같은 것들이 전세든 매매든 이루어질 것인데, 예, 이게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매입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강남일까, 강남이고 마용성일까 하는 데는 좀 의문이 있다. 왜? 집 살 사람 또 다 샀어요. 우리 실소유자들이 꼭 알으셔야 돼요. 무주택자분들이 정부의 비대칭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저는 잘 알죠. 유로 상담을 하고 현장에 있고 가르치니까. 사실 올해 2월 12일 날 오세훈 시장이 이 토거제를 해제한 이후에 저 외지인들이 20% 이상 서울을 샀거든요. 뭐 어디를 샀어요? 강남과 마용성을 산 거예요. 여보까지. 그러니까 다 샀다 이 말인 거예요. 봄 이사철에 다 샀어요. 거래량 급등을. 그러니까 지금 6월에 그냥 흥분해서 뒤늦게 집을 산 사람은 사실은 추격 매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그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집을 샀지만 이마저도 지금 기회를 막혔잖아요. 6.27 대책의 여파로.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죠. 제가 봐도 이때 집을 못 산 사람들은 내가 살려니까 이제 이러냐. 그래가지고 특히 젊은 층이 실망감이 클 것이고, 생초자라든지 뭐 신혼부부 이런 주택 대출까지 막히니까 더 실망감이 클 것이고, 이건 정부가 다시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될 것. 만약 가을 이후에 다시 또 집값이 오른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예상되는 것들이 많아요.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공약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그래서 세금 대책은 크게 뭐 예를 들면 재초안을 비롯해서 이게 더 가중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번 대책이 앞에 기자회견에서 이통께서 맛보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강화 대책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돼요.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지금 대책도 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인데 벌써 약발이 먹히고 있는데 더 오른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걸 예고하고 나온다면 세 가지예요. 토지를 확대 지정한다거나, 두 번째는 투기 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성 대상 지구 이런 것들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실소유자 위주로 대응하라. 그 실소유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집 없는 서민이잖아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고 더 센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집값이 그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어렵다. 다만 3, 4년 정도를 본다면 금리 인하, 이번에 동결했잖아요. 2.5%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이어지겠지만 금리 동결을 하면서 가계부채와 집값 폭등을 예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어요. 8월이든 9월, 10월이든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 물량이 절대 부족해요. 만성적 구조적으로 서울은 아파트 신규 입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3, 4년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확률이 70%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본다면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뭐 신규 분양이 됐든 경공매가 됐든 또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하든 내 집 마련에 그런 기회로 삼으면서 계획을 포기하지 말고 실천할 필요는 있다. 다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예상은 됩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상승이 오래됐고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볼 때는 가슴을 넘어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쪽의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커진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 위험 지수가 있는데 높아졌다. 서울도 허리. 저는 오히려 경기나 인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이런 쪽을 관심을 갖는 게 실수요자의 중장기의 효과적 전략이 아닐까 봅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당 3억 시대. 집값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될까요?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나라의 제일 비싼 아파트가 이제 PH119인데 주상복합이죠. 청담동에 한강이 쫙 보이고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 유명한 제약회사 회장님이 한번 했더니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한강이 보이는 곳에 약 70평에 살고 있지만 와 이렇게 돼 있구나. 좀 오래된 거라서 놀랐고요. 근데 이게 300억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반포동의 레미안의 원밸리 72억에 거래됐습니다. 2.4억 정도 됩니다. 2억 4천.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제일 비싼 게 주상복합 한강변에 3억이고 이제 아파트도 순수 아파트는 이제 2억 4천에 이르고 그렇게 보면 이 집값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양극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퍼 양극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질문이에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요? 이 질문 제가 제자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이고 이런 양극화 현상은 도대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양극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자료 조사를 쭉 했더니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볼 글로벌 집값 동향 중에 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시아다시피 아파트 문화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보면 트럼프 월드라든지 이런 쪽이 초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so luxury, high rising, high end 주택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주상복합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홍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홍콩이 좀 가라앉으면서 싱가포르로 갔어요. 싱가포르는 정말 비싸거든요. 싱가포르를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우리 신사임당 TV 하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저도 여기를 좋아하고 또 온 이유가 그건데요. 이 정말 엉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비싼 곳이 거의 5억 정도 하거든요. 평당. 그러니까 강남하고 싱가포르는 소득이 비슷하다고 해요. 9만 불 정도 돼요. 근데 강남의 소득은 아직 발표가 안 돼요. 근데 추정컨대 인당 GDP가 3만 6천 불이면 강남은 2배, 3배 높을 걸로 보여져요. 이게 위화감 때문에 통계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만 6천 불이잖아요. 인당 GDP가. 그래서 우리가 인당 GDP가 세계 13위예요. 근데 같은 반열에 있는 게 일본하고 대만이에요. 근데 일본을 보니까 제일 비싼 게 200평이 900억 원대에서 거래된 걸 봤거든요. 그게 이제 오모토 산도에 시부야 지방이에요. 이게 보니까 200평이 900억이면 4억 5천 아닌가요? 물론 이제 개별 수영장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한 PH119와는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잖아요. 도심에 강이 보인다든지 또 공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슈퍼스타 시티죠. 연예인과 재벌들과 막 이렇게 그 정치인들이 모여 산다. 이런 것들을 슈퍼스타 시티라고 미국에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 두 가지 결론은 분명해요. 하나는 이제 우리도 3만 6천 불이 들어서 양극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 끝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좀 더 벌어질 수 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제가 볼 때 아파트는
3억 원 시대로 갈 것 같은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 같고, 그러나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정부의 비대칭성, 이게 제가 이제 부자들 삼성생명의 부자들 대상으로 요즘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F, 삼성생명, 뭐 삼성증권 이런 데는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사임당 여러분께는 고급 정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뒤늦게 집 샀다가 지금 대출 막히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사임당을 보는 여러분께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말자. 제가 나온 목적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초양극화는 현상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과 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거는 주거의 트렌드의 변화이고 길게 보면 문화의 변화이고 이런 현상은 이제 막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서울의 집값 수준은 제가 나이트 프랭크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나이트 프랭크에 제가 임원하고도 저 후배라서 얼마 전에도 대화를 쭉 했는데요. 우리나라 집값은 작년 기준인데 넘베오도 있고 그런데 세계의 도시 중에 우리가 한 19위, 20위를 해요. 서울 집값이. 그런 걸 보면 서울의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38개 OECD 국가 중 우리 서울이 한 10대 도시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국민소득도 좀 뭐 전체적으로 인당 GDP 기준으로는 13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위 정도 되는데 집값 수준은 한 15위에서 20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순위가 상승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이런 것은 팽개냅니다. 객관적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의 집값, 특히 강남과 용산과 마용성 이런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여의도, 목동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하는 게 객관적으로 봅니다.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동산 투자의 그 성공의 3법칙이 있는데요. 저도 8집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만 봐가지고도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좀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공부가 부동산이야말로 굉장히 난해해요. 복잡해요. 고차 방정식이에요. 정부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도 막 규제로 집을 잡을 수 있다, 공급 없이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잘 몰라요.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그래도 이재명 정부는 제가 이번에 좀 나름대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잘 준비가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리하고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공급 확대 없이 규제 일변도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목표도 뭐 저도 투기를 부추기는 사람도 아니고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 주거 복지, 그다음에 주거 수준의 질적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성공의 3법칙이라 딱 3가지만 염두에 두십시오.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시기 선택이에요. 제일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이거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거 외에 없어요. 단기 사이클이 있고요. 지금 단기 사이클이 굉장히 급변동하잖아요. 작년에 3월부터 9월까지 오르더니 10월부터 또 1월까지는 또 잠잠해지더니 또 2월 12일 날 토호제를 풀었더니 또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책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 것, 요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그 춤을 춰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저는 단기 1, 2년 사이클, 4, 5년 사이클 이거보다 10년 사이클을 중시 여겨요. 10년.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해요. 우리나라 86년 이후에 이 통계가 보면 5, 6년 오르면 4, 5년 내려요. 한 번도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15년, 미국은 20년설이 있거든요. 딱 그대로 안 되지만,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한 5년 정도 오르면 이제는 어깨를 넘어섰다. 고점에 이르렀다. 거품이 축적된다. 단어를 잘 기억하. 이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사례를 하나 들게요. 2013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강남은 거의 7년 올랐고 강북 지역은 6년 동안 올랐는데, 근데 우리 영끌한다, 비투한다, 이생진망이라면서 벼락거지 됐다. 집 산 게 언제인지 기억나요? 그게 코로나 팬데믹 때 금리 얘기를 할게요. 정책과 금리. 이거 2020년에부터 그냥 집 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021년 10월에 고점. 왜 10월이었죠? 집값 상승한 지가 6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 눈에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어야 됐어요? 그때 산 사람은 굉장히 느린 슬로우 팔로워, 느린 매수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때요? 꼭지에서 사면 손해를 주식도 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잘못했다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뭘 잘못했어요? 사이클이 있다. 그리고 5, 6년 오르면 얼치기들이 막 집 살 때다. 막 오늘이 제일 싸다. 그리고 막 빨갛게 달아올랐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내가 망할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행히 또 집을 사면 한 보유하는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또 집값이 4, 5년 내리면 4년 정도 내리면 지금이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좀 빨리 왔어요. 금리 변동 때문에. 그리고 선진국의 집값이 또 오른 바람에 공사비도 있고 그래서 오른 것인데 이때도 좀 빨랐어야 됐어요. 또 하나는 시기를 가름하는 것 중에 거품 붕괴 이론이 있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요. 고종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30% 정도 고점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4년부터 2021년에 집값 오를 때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때 가장 많이 올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떨어진 제가 지난 98년 IMF 때 97년 만에 이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통계를 보니까 35에서 40% 떨어졌어요. 지금 엄마 아파트 나오잖아요. 잠실주공 5단지가 정확하게 40% 떨어졌어요. 약간 위기가 오면 서울의 집값은 얼마 떨어진다? 35에서 40%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가 35%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2008년이었잖아요. 8년부터 10년. 그 다음에 이번에 재밌게도 2021년 10월에 고점 찍고 2023년이 저점이었는데 정확하게 30%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의 유튜브도 잠깐 우리 신사임당 보니까 할 생각 안 됐지만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잠실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엘리트라고 그래서 엘스 아파트가 이게 최고 29억 갔다가 2023년에 이게 확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게 18억 6천까지 떨어졌어요. 10억. 딱 30% 떨어졌잖아요. 이때 저희 친구들은 솔직히 많이 샀습니다. 유료상당부. 그래서 지금 30억이 됐습니다. 지금 요 얘가 여러분 고종환이 뭐 잘 맞힌다. 제가 여러분에게 족집게다 잘났다 해가지고 전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개를 하고 그래서 별 이익이 없어요. 상담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수도권 중에 내가 살고자 가고자 하는 것 중에 30%가 떨어졌다. 사이클을 고려해라. 지금은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언제까지? 아마 최소 작년부터 강남은 올랐고 서울은 이제 올해부터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한 3, 4년 갈 것 같아요. 그게 딱 또 이재명 정부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도 또 진보 정권 만약에 공급 확대를 소홀히 한다면 진보 정권이 잡으면 집값 오른다. 이게 또 공식이 또 이제 공식화가 될 가능성이 한두 번은 그렇다 치고 세 번째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재명 정부는 잘 알고 있고 이성경 교수님, 차관님이 좀 알거든요. 이분은 실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직 장관은 안 나왔지만 저는 잘 할 거라고 믿고 첫 번째 시기 선택. 지금 사이클을 보라. 10년 주기설. 두 번째 지금은 저점 무릎 이하인지 또 특히 허리 이하인지 그 다음에 지금 어깨 이상인지를 잘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에요. 지역 선택은 짧게 갈게요. 이게 변화가 많은 곳, 미래가치죠. 그게 서울이에요. 그냥 서울이 변화가 많아.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인프라라고 그러죠. 이 인프라가 네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1번이 요즘은 서울은 교육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은 교통이에요. 순위가 좀 지역에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과 문화예요. 교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쇼핑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늘 우리 생활 필수품. 아무래도 이커머스가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지만 온라인 쇼핑도 중요하지만 백화점이나 우리가 이제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가잖아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어요. 공원, 녹지. 이걸 이제 그린 인프라라고 그래요. 스페이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호스피털 병원이에요.
이게 이제 모렐로스 카리노 교수 같은 경우가 15번, 이게 지금 15분에 있을 때 가장 이 5개 핵심 입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로 보면 교통이 하나, 지하철이 개통되면 15에서 23% 올라요. 이제 윤석열 정부는 별로 아무것도 발표하고 안 해서 그런데 이게 빨라질 것 같아요. GTX, ABC도 있고요. 여기에 따른 각종 경쟁철, 이런 거 보면 신안산서도 있거든요. 잘 보시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역 선택, 변화가 많은 곳을 주목하라. 도시계획의 변화를, 저는 도시공학 박사잖아요. 그렇게 보셔라. 그래서 인구와 소득과 인프라와 행정계획, 서울시의 도시계획 같은 걸 잘 봐요. 저는 서울시 계획이 좋은 건 많아요. 재정비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은 좀 칭찬할 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계획까지 보고 선지역 선택하라. 세 번째가 이게 이제 개별 부동산을 잘 선택해요. 개별 주식처럼. 저 솔직히 말할까요? 저 삼성전자 8만 원 사가지고 몹시 힘들어요. 예, 오래전에. 왜 샀을까요? 제가 이거 지금 여러분 편견이에요. 고정관념 버려. 제가 삼성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부산법대 나와서 안 돼서 삼성물산 공채로 갔어요. 그래서 삼성물산도 있고 삼성생명도 있었거든요. 예, S1이라는. 그래서 삼성에 대한 인식이 좋아요.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좀 삼성전자의 후배하고 얘기를 하다가 부사장이 삼성전자가 8만 원 이제 15만 원 갈, 그 샀다니까요, 삼성전자. 그랬더니 이게 하이닉스는 3배로 오르고 제가 산 거는 지금 6만 원이에요. 그 제가 지금 좋을까요?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가 저 실패 얘기를 드리는 게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은 건 다 알죠. 그러나 개별 종목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인기 지역, 하이엔드 주택, 상급지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 부동산은 첫째는 신축이 좋아요. 그리고 국민 평형이 좋아요. 다. 그다음에 단지수는 1000가구 이상이 좋아요. 3000세대 이상이면 좋고요. 브랜드 있으면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저는 두 번째 해안을 드려요. 뭐냐면 집값이 제일 싼 거는 25년에서 30년이에요. 재건축이 들어가기도. 이럴 때 싼 거 이거 해도 돼요. 그 대신 뭐 역세권은 기본이고요. 주변에 변화가 많은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구축 아파트 참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압구정역이라든지 아까 반포라든지 이런 데 다 좋다 이거. 대지 지분을 주목하라. 세 번째, 대지 지분. 저는 땅값을 비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축은 30년 넘어가면 감각상각이 되어서 노후와 감각상각, 결국 뭐냐면 건물의 가치가 없어요. 그럼 결국 토지 가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지 지분을 동일한 지역에 있다면 땅값이 싼 곳을 해라. 뭐 한강 벨트니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빌라를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도심 복합 개발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이거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의 아파트 주변에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도 이제 5억 원 이하짜리는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는 1주택에서 제외돼 청약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라도, 그리고 오피스텔마저도 대형 호재가 있는 거 옆동네 이런 거는 그 교통망이 좋아진다는 거는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는 소위 다가구 이런 주택도 좀 단독도 좀 주목해라.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릴까요? 다시 이어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싱가포르를 잘 보고 있거든요. 도쿄하고. 제가 예전에 뉴욕이나 반도체 실리콘밸리 쪽을 잘 봤거든요. LA 쪽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임대 사업은 굉장히 유망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있다면 제가 나이 들었잖아요. 이 60세 넘은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해주세요. 60세 넘은 분들 아파트보다 자기 사는 곳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투자 목적은 임대 수익에 초점을 둬라. 분명한 거는 서울의 역세권의 직주 근접적에 도심권이 어딘지 아시죠? 광화문과 여의도와 강남을 연결하면 삼각지가 나와요. 이게 지금 도심권이에요. 이게 도심 상권의 연결축이죠. 삼각. 이게 축의 이론이거든요. 앞으로 원룸이든 원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제가 지금 싱가포르를 봤더니 홍콩이 예전에 6평짜리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한 평이 10억씩 하더라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이제 싱가포르에 봤더니 땅이 없고 그러니까 4평짜리가 기해. 4평.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2평짜리 들어갔다고 우리 지금 예를 들면 그 4평짜리도 없어. 이게 월세가 굉장히 200만 원씩 한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시고 저와 소통하시면, 그러면 4평짜리 방을 갖다가 10개 가지고 있으면 얼마 나와요? 한 달에 2천만 원이 나오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는데 이게 무엇이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스트레스 DSR 3단계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귀에 많이 익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1단계, 2단계에서 작년에 7월에 이제 2단계, 이제 이번에 1년 만에 다시 3단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 장치입니다. 우선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가계대출이 너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계대출이 얼마나 급증했을까요? 현재 주담대가 1140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일반 우리가 신용대라든지 전세대출이 있죠. 이런 거까지 다 합하면 2000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총 GDP가 약 한 2600조 되거든요. 달러로 보면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이걸 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도 1300조가 되고 가계 부채도 2000조가 되고 기업 부채까지 합하니까 6200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채 공화국이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어둡게 보고 곧 망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연체율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배경을 우선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와 6.27 대책이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대출 규제. 그래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 뭐 지금까지는 전세 대출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말하자면 뭐 보험 대출이라든지 신용 대출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 앞으로는 카드 대출, 신용 대출, 보험 대출, 뭐 자동차 대출까지 다 들어가요. 총부채예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액이 정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인당 6천만 원 연봉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어요. 한 2, 3천만 원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 하나는 이게 가상금리라고 그래. 스트레스 가상금리인데 이게 1.5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1.2 정도였는데 0.3이 높아가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거의 한 지금으로 보면 뭐 4.5%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스트레스 가상금리가 오른다 이 말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봉 1억짜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한 5억 몇천이었는데 한 5, 6천만 원 줄어들어요. 대출 규모가 좀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빚을 내서 집 사기가 그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해요. 실수요자가 감소하겠죠. 물론 대출 받아서 집 사는 투기 수요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실수요자들이 막힌다. 이제 이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거리를 들으면 뭐 정책 당국자도 볼 테니까 그 젊은 층의 소득이 있는 실수요자나 또 생초자 이런 걸 줄이면 안 돼요. 선진국 같은 데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책 대출은 오히려 80%까지 막 해줘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내 집을 가져야 가정이 안정되어야 결혼도 하고 이제 출산도 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줬다가 이게 부실화될 위험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조이니까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살 때 80%가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세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나선 것도 6.27 대책도 그런 맥락에서 어떤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금리가 내려가 버리면 이 효과는 반감돼요. 금리가 내리면. 그래서 2.5%인데 이게 지금 2%까지 내릴 것 같아요. 올해 한두 차례 내린다 하는 거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이 제도는 좀 줄어들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는 아무래도 실수요자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라든지 젊은 층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볼 때 시장에 악영향은 있겠지만 시간이 금리가 내린다면 결국은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유동성을 주목해야 돼. 유동성. 금리가 내리면 유동성이 증가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유동성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235조입니다. 4,200조가 지금 풀려 있거든. M2, 강의 통화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뭐 비난받는 얘기도 합니다만 저는 잘한다고 봐요. 이번에 30조가 풀렸잖아요. 그럼 결국 그런 돈들이 자산시장. 자산시장이 뭐죠? 주식시장, 채권시장, 금융시장. 또 한 축은 주택시장, 부동산시장. 그 다음에 이제 금은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금리가 1% 내리면 집값은 10% 오른다. 서울에 이렇게 국토연구원에서 실증 자료거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 증가하면 3개월 이내에 부동산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으로는 1개월이에요. 근데 이게 빨라져요. 왜냐? 다 알고 있거든. 그리고 항상 먼저 퍼스트 무버, 선도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시차. 이걸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스트레스 DSR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할 거다. 또 금리 인하, 여기다가 경제 성장률이 좀 2%대로 회복한다면, 또 수출이 잘 된다면,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상쇄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6.27 대책 이후에 예상해 볼 수 있는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 대책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땅이 없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2만 가구가 재건축 밀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만 5천 가구가 꾸준히 공급돼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거의 뭐 2만 5천 가구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굉장히 더 위험하죠. 올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전세에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하죠.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맨 처음에 오르는 게 전세예요. 그 다음에 월세가 올라요. 월세 전환이. 세 번째는 집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 공급 대책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준비하는 걸로. 세 번째는 3기 신도시의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4기 스마트 신도시는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대책.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토거제를 확대 지정. 제가 볼 때는 확대 지정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말하자면 강남과 용산이 되어 있지만 뭐 성동이라든지 여의도 뭐 이런 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마포까지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오히려 늦었다고. 아니, 왜냐하면 막 마포 같은 데는 저거만 봐도 저의 유로선 고객 보니까 막 2, 3억이 올랐다고, 처분 안 샀더니 2, 3억 막 한탄하거든요.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 과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이 오를 수 있는 지역에 좀 광범위하게 찔끔찔끔 핀셋 규제라고 하면서 하지 말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할 걸로 보고, 뭐 그런 대책이 좀 공급 확대와 제가 볼 때는 규제 지역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나오면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기다릴 것 같아요. 상기 신도시만 해도. 또 말하자면 이제 재초안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중에 하나가 세금을 강화하지 않겠다 했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그래도 예외적으로 할 건지. 이 두 번째는 재초안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재초안 같은 경우에는 완화하겠다고 했죠. 얼마나 완화한지 지금 숨죽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주 대책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압구정이라든지 막 잠실 중구 5단지도 막 3, 4층, 엄마도 4층을 이렇게 입주를 해버리면 그 주변에 지금 전세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전세 오르면 또 집값 오르죠. 이게 서로 연쇄의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어쩌면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대책이 나오면 실소유자들이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 굳이 지금 집을 서둘러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대책이 종합대책, 단편 막 이렇게 찔끔찔끔 말고 종합대책이 나온다면 시장 안정이나 내 집 마련, 또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나온다면 그럴 걸로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하는데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지금 실수요자 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돼 있고, 자기 소득에 따라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나 이런 분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해야 돼요. 실수요자의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앞으로 신규 상기 신도시에서 이제 뭐 남양주, 왕숙을, 창녕 이런 데서 나온다거든요. 부천대장. 그러니까 무주택자이고, 이게 민영주택이 있고 공공이 있어요. 공공 같은 경우는 청약저축가입자들은 그냥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아마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청약저축 장기가입자가 아닐까 싶어요. 10년 동안 통장을 유지했던 분들은 이제 공공임대 연구로 가든지 분양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개별 맞춤형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주택이고 이런 가점이죠. 84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신 분들은 이제 기회가 와요. 이런 분들은 내 분양을 좀 노리는 게 좋겠다. 뭐 이게 서울이냐 경기 인천이냐 또 지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수도권에 초점을 둔다면 분양이 제일 좋다. 두 번째는
이게 꿀팁이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경공매가 쏟아져요. 제가 지금 뭐 농협이나 우리은행 뭐 이렇게 몇 군데 하고 이제 행장부행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자들 이제 삼성생명이나 뭐 증권이나 삼성에 제가 이제 친정이라서 부자들 세미나를 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경매나 공매를 또 NPL이라고 있죠. 부실채권 투자를 통해서 30%, 20 내지 30% 싸게 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좀 법적인 권리 분석이나 좀 지식이 필요해요. 이걸 이제 심사인단과 제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이건 또 저희가 근데 사람의 전문가를 어떻게 잘 만나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방법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매물이 나오는 시대는 갔다. 이제 이거는 경기나 인천도는 인천 지역은 한 30, 40% 떨어진 지역은 급매물을 비수기를 빨리 사라. 요거는 망설일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전에 세종시 망설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한 2억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고점에서 떨어진 것들은 뭐 이건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30% 안 될 때 우리는 베팅해야 돼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예, 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빌라라든지 이렇게 재건축 지분, 재개발 지분을 서울에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뭐 청량리나 강원대나 강북 쪽에 많아요. 이런 지역들을 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제가 과거에 압구정이나 역삼이나 양재의 빌라를 많이 저희 부동산 애널 TV에 추천해서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서울시의 계획을 좀 보세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관심 있게 좀 장기로 봐야 돼요. 막 이렇게 10년 긴 것 같아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라. 그리고 이 연배가 드신 분들은 앞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가구 주택 있죠. 이런 것들 지금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알짜 자산이고 수익을 많이 주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도 지금 싱가포르나 도쿄처럼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도심권의 직주 근접에 교통이 좋은 것에 뭐 이런 것들도 아파트만 보지 말고 다가구를 산다든지 또 이런 걸 신축한다든지 작은 것도 미니 이런 걸 한다. 외국계가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에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벌써 선진국의 사례를 알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주거의 트렌드나 임대 젊은 층은 고급으로 바뀔 것이다. 고급으로 바뀔 것이다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큰 성공 전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용인처럼 토지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가구나 뭐 땅값이 늘은 곳에 토지를 확보하는 것들도 뭐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건 정말 유망하잖아요. 그런 걸 내다본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시장의 예측은 가장 쉬워요. 세계에서 전세 시장이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만이다. 맞아요. 네, 그거는 맞는데 이 전세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 오해가 많아요. 투자와 투기냐 못지않게 전세가 오르냐 나쁘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거든요. 이 투자와 투기의 개념의 차이는 사전에 경제학 사전에 잘 나와 있어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투기는 단기 시세 차익이에요. 딱 개념이. 그러니까 월세 수익이 아니에요. 시세 차익이에요. 부동산 수익은 두 가지잖아요. 월세 수익, 임대 수익, 인컴 리턴이라고 그러죠. 캐피털 리턴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월세 수익을 노리는 사람을 갖다가 자꾸 투기라고 보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단기라고 하면 2년 이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우리가 이제 1가구 2주택 예외도 보면 2년은 거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중요해요. 2년 이내에 사고 팔면 투기로 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건 없어도 적어도 매입해서 2년 정도 지난 사람 보고 자꾸 투기했네 이러면 그런 투기는 사실은 주식에서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파는 게 투기지 이게 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을 낸다면 이게 왜 투기일까요? 그러니까 세율이 높다니까요. 2년 이내는. 자, 이걸 분명히 하고요. 전세제도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주거 사다리. 저도 전세제도가 없었으면 지금 제가 집을 마련하지 못해요. 월세에 살고 그 다음에 반전세, 전세. 이게 주거 사다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강남에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한 채당 14억짜리를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주거 사다리가 있다. 그래서 월세 살다가 반전세로 돈을 모아서 옮기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목표가 있어야 허리띠를 졸라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 살다가 또 서울로 들어와서 예를 들면 광명시에 살다가 구로로 왔다가 그리고 목동으로 왔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의도로 가기도 하고 또 강남으로 가고 마포로 가기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사다리잖아요. 이런 계획을 한 10년 이상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꼭 필요한 제도이고 주거 사다리, 점핑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만큼 좋은 제도가 없다. 그렇게 보고 전월세는 또 마지막은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에 가장 쉬워요. 부동산 중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부동산학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세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 전세금이 결정돼요. 보증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세는 전세에다가 월세 전환 이율을 곱하면 월세가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출발점이 돼요. 그러니까 전세는 수급 불일치에서 발생해요. 미스매치.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입주 물량이 4만 5천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 기준으로 안 되면 전세가 올라요. 이건 어김없어요. 이건 집주인이 짜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정책이 올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 월세는 더 많이 올라요. 그리고 전세가 오르면 월세가 오르고 이건 수순이에요. 시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입주 물량을 봤더니 입주 물량까지 우리가 단계가 있는데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예요. 인허가와 착공까지는 좀 시간이 좀 차이가 지역마다 단지별로 있는데 4, 5년, 5, 6년 걸려요. 이거 다 줄어들고 있어요. 30, 40%. 그 다음에 착공 물량이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양 물량이 또 줄어들어요. 분양 물량. 분양하고 입주 때까지는 30개월이에요. 2년 반이에요. 근데 입주 물량. 그래서 부동산 124나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은 거의 반토막이 나고 앞으로 3년 동안 2028년까지가 추정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수도권 다 줄어들어요. 지방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방도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내년 봄 하반기 이후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도 뭐 6월 통계도 그렇지만 바닥 찍은 것 같아요. 바닥 탈출 신호가. 대구는 거래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호라고 봐야 돼요. 탈출 신호.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으로 보건데 전세 가격은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은 수도권 중심으로 그래서 정책 당국은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공급학대 정책을 짜라. 그리고 투기 심리를 좀 가라앉히고 기다리면 내 집 마련이 온다는 꿈과 희망과 목표를 좀 제시하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 목요일 날 2.5%로 금리를 동결했어요. 동결한 올해 한 차례 내렸었죠. 그래서 미국이 4.5, 우리가 2.5, 2% 갭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요. 두 번째는 금리는 글로벌 동조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국의 정책과 한국의 정책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정책, 무역 정책을 어떻게 펴는가 자국 위주로 가죠. 트럼프는 거의 뭐 미친 사람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나 자국 우선주의로 본다면 우리가 뭐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금리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면 영향력이 이게 최근에 국토연구원 자료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뭐냐면 금리를 1% 내리면 서울 집값은 10% 이상이 올라요. 제가 보기에는 강남은 한 20% 영향이 오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가 내리면서 집값이 급등했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굉장히 유동성도 증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갭 투자와 집값과의 관계인데 갭 투자도 굉장히 늘었어요. 뭐 40%가 갭 투자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최근에 집 산 사람을 봤더니 부동산 통계가 뭐예요? 40%가 전세 끼고 집 샀거든?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2년 후에 이제 돈 좀 모아서 갖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좀 갚고 내가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투자 목적도 있겠죠.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게 유동성까지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전세 가격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세 가격이 10% 오면 집값은 약 6 내지 7% 오르. 근데 서울은 10% 올라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10% 올랐네? 그러면 우리 집값도 10% 오르겠는데 서울은 그래요. 민감도라고 그러죠. 상관계수가. 그 다음에 대도시화율이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도시화율. 그래서 최근에 영향력 1위가 뭐라고요? 금리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1% 내리면 집값이 10% 오른다. 10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다음에 이제 갭 투자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대도시화, 전세가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라. 그게 최근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그 내용이 실증 분석 자료여서 의심 없이 받아들여도 되고, 뭐 저도 여기에 좀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추가로 내린다 하는 거는 집값이 더 오른다. 예, 요 금리가 많이 내릴수록 집값이 더 많이 오른다. 이것만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급이, 그래서 금리는 정책과 맞물려 있잖아요. 한국은행의 앞으로 금리 정책의 방향은 내릴 수밖에 없다. 그 시기만 문제일 뿐이다. 이건 미국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투자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올 하반기 시장은 저는 이제 상고하저가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상승률이 높고 하반기에 꼭 내린다는 건 아니에요. 하반기는 안정세에 무게감을 둡니다. 왜냐하면 6.27 대책이 초강력 대출 규제에다가 뭐 상승 요인이 없지 않나 있긴 해요. 유동성이라는 금리 인하라는 경기 회복 기대감, 새 정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하반기에는 상반기만큼 그렇게 급등 속도나 상승률이 높지는 않을 거다. 이유는 대출 규제에다가 또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집 살 사람은 다 샀어요. 좀 아쉽죠. 이게 자꾸 지금 집을 살려는 사람은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봐도 발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해나. 나만 지금 이러고 있나가 아니라 상반기에 다 샀다고. 근데 나는 지금 뭐라고요? 퍼스트 무브가 아니에요. 어쩌면 빠른 추종자일지 느린 추종자일지 패스트인지 슬로우 팔로우인지만 차이만 있지만 잘 생각해야 돼. 자기 위치를. 주식도 이미 많이 올랐다니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뭐 삼양식품도 비롯해서 하이닉스 얘기했잖아요. 뭐 카카오페이 막 2배부터 3배 올랐는데 아직도 덜 올랐나? 지금 사면 또 먹을 게 있나? 이건 좀 사실은 좀 합리적인 거 아니죠. 때를 좀 늦췄다는 거 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구 덤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험을 인지한 거죠. 또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신사임당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아요. 다만 이제 경기도나 인천 이런 지역들은 규제도 덜하고 또 봤더니 전세도 올라요. 그리고 앞으로 입주 물량도 줄어들어요. 이러면 거기에 따른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몹시 높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승률은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 그러나 만약에 금리가 급격하게 내린다 그러면 또 상황은 반전돼요.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공급 부족으로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실수요자가 주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방에 이제 아파트 수요가 하락을 멈춘다면 지방으로 뭐 저도 나이가 많고 고향이 제가 하동 진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도 이제 제가 부산대를 나서 부산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도 이제 은퇴 후에 비싼 서울 집을 팔고 서울에 가서 나머지 여유 자금을 생활 자금으로 좀 운영해서 쓰겠다. 이렇게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 월세 수익을 보면 부산대나 경북대나 이런데 대학 주변에 원룸이 훨씬 더 수익이 높거든요. 물론 가격이 오르면서 자본 수익이 동시에 나느냐 이거는 좀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월세 수익이 많이 나고 가격이 내리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노후로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 아파트가 균형 있게 양극화가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 해소가 공약집에 들어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본다면 우리는 예측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현재 부동산 매수 심리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가 주택 수급 지수와 심리 지수 2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고 또 하나는 주택산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또 발표하거든요. 부동산원도 이거 잘 봐야 돼요. 부동산의 심리라는 말이 있죠. 우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앞서 5가지가 있다. 이게 핵심 요인이라고 그냥 여기다 좀 추가한다면 정책이 있고 또 하나는 환율이 있고 또 심리 지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뭐 주식도 그렇지만 마음의 결정을 먼저 하죠. 그 심리 결정을 먼저 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주식 주문내고 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주택은 10년 만에 한 번씩 결정을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모든 걸 고려하게 돼 있죠. 심리도 중요하고 환율도 중요해요. 또 무역 수지 흑자 적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시경제와 이거는 유동성과도 관련이 있고 이 글로벌 동조화 현상도 주목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앞에 말한 5가지와 이걸 합하면 한 10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은 좀 달라지는 거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구매 심리는 상당히 달아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6.27 대책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7일 또 3단계 스트레스 뒤에 세 번째 난관이 있죠. 이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안보와도 같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고 경제가 지금 0.8%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이 타격을 받고,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다 이런 것이죠. 만약 이런 것들이 그리고 환율이 불안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주택시장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가계부채나 연체율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도 거의 위기에 가깝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분명한 건 위기에 가깝다는 말은 제가 또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를 보면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9위예요. 4,100억 달러로.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9위면 굉장히 외환보유고가 튼튼해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보다도 앞서서 8군데가 먼저 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당 GDP는 세계 9위고요. 그 다음에 국가 전체로도 보면 29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뭐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또 국가 경쟁력 지표는 27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시경제로 보면 거의 10위에서 30위 사이에 있어요. 가계부채도 OECD 국가 중에 부채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그 OECD 국가 중간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니계수라고 그러죠. 이게 양극화가 중간 정도예요. 근데 다만 양극화의 속도가 빠르다. 이런 거는 문제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하반기 우리나라의 단기 전망을 해보면 막 당장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옳지 않고, 그러나 일각에서 말하는 우리는 막 10대 강국이고 굉장하다 이 얘기도 너무 긍정도 부정도 낙관도 비관도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구매 심리도 글로벌 지금 중국 빼고 다 집값이 올라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만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글로벌 동향도 좀 눈여겨봐라. 주식시장 동조화는 매일 이루어지잖아요. 다우와 나스닥에. 그런 만큼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주택시장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특히 일본과 대만과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와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신다면 우리나라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서 본다면, 제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집을 사도 될까요? 우리가 집을 지금 사도 될 때인가 아닌가, 산다면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두 번째. 제가 아까 성장지역법칙에 있죠. 도시,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 또 중심도시, 중심지역, 핵심 입지에 살아. 지금 이 얘기였잖아요. 핵심 코어 로케이션에. 그건 알 수 있는 방법 설명 다 드렸어요. 뭘 보고 알아요? 그렇게 묻지 않아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려요.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까지 선택하는, 그래 화종점점 이 3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성공 법칙, 시기 선택, 지역 선택, 물건 선택, 요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잘 맞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앞으로 성공 법칙이다. 이건 정말 여러분 들어봐도 아시겠죠? 주식을 산다면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외국 자금이 들어오나 기관 투자가 오라거나 이걸 봐야지 그냥 내가 보니까 살 때 같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시경제 지표를 잘 보고 살아. 두 번째는 어떤 업종이 좋으냐, 이제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이 지역 선택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개별 부동산이에요. 살 때인가 팔 때인가는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있다. 집값은 5, 6년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집값 상승이 시작이 된 거예요. 2021년 고점을 찍고 3, 4년간 지금 하락했고, 강남은 좀 일찍 왔다 그랬죠. 사정 예외적으로. 그래서 지금 강남은 많이 올라서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허리까지 와버렸어요. 작년 올해. 그러니까 바닥은 아니에요. 무릎에서 사서 지금 집 산다면 서울은 나 허리에서 사는 거 아닌가? 강남은 가슴쯤 사? 그러면 먹으면 가슴에서 머리까지 먹겠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또 오를 거다. 이런 생각은 거품 붕괴 이론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다르다. 살 때인가 팔. 다만 오르지 않고 30% 떨어진 아직 오르지 않은 곳은 어때요? 대도시이고 새로운 신설 여수권이 하고 여전히 살기가 좀 매력적인 곳 있잖아요. 살기 좋은 곳. 그게 살기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말했잖아요. 교육,
문화, 교통, 쇼핑, 그다음에 녹지공간, 병원까지 있어요. 이 5가지가 코어 로케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곳들을 고른다면 이런 곳은 적극 사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는 것보다는 올해가 더 쌀 가능성이 많아요. 다만 지역별로, 단지별로, 또 구축과 신축별로 단지 규모별 아주 달라지고 있고, 새 정부는 상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새 아파트가 좀 받으면 한 3년 후에 입주할 게 있다면, 굳이 내가 지금 그렇게 급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경공리의 MPL을 비롯해서 다양한 수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 때이냐 팔 때이냐, 집을 보유한 사람은 갈아타기 이전에는 파는 거 아닙니다. 지방도 지금 팔 때가 아닙니다. 지금 팔고 나면 팔았더니 집 오른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하게 돼. 왜? 내가 사면 내리고 2021년에 샀거든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그런데 최근에 집을 팔았더니 이제 오르거든요. 이러면서 속 터진다면서 자책해요. 아니, 제가 유로상담 받으면서 어제도 그런 사례를 얘기 듣고 마음이, 이 사이클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할 때다. 특히 서울은 좀 늦었다. 수도권은 이제부터 하반기 7, 8월이 적기로 본다. 지방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이나 급매물이나 경공매를 사는 것은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 전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들에게 기회인가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 때 가장 기대감이 높은 사람들이 이 무주택자, 무주택 서민이라고 그러죠. 특히 젊은 층들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정책 조언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요. 또 채널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분들이 계시고, 또 국토부 이상경 차관님도 계시고, 저는 좀 다행이다. 지난 정부 때도 이거는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급이 필요하다라든지 상기 신도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재건축 재개발에 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좀 공사비 낮추는 문제, 인력 수급 문제 얘기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이기 좀 실망이 좀 컸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혜택, 실소유자 위주로 한다고 그랬고,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그랬고,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공약을 안 지키면 어떡하나 하는 건데 지킬 걸로 봅니다. 이분의 성품으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지해 준 거잖아요. 최대 수혜자는 공공임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경 차관님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주의자거든요. 물론 규제 완화도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제 공공임대도 저는 단기 임대보다는 영구 임대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허구의 그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허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허구가 리츠 임대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LH는 이제 공공임대가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쪽에 공급 물량이 좀 많아요. 세 번째는 상계 신도시가 신도시를 낸다면 무주택자가 가장 수혜자죠. 저는 가장 수혜자는 우리가 주택 청약 저축 가입자예요. 제가 최근에 봤더니 20년 가입자가 공공부장을 받아가지고 15억 시세 차익을 노는 거, 10억 이상 버는 걸 봤거든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청약 통장 해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게 효자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젊은 층들은 특공을 좀 강조. 뭐냐면 6가지 특공 부류가 있거든요. 신혼부부, 생초자도 있고, 다자녀도 있고, 다자녀라 해봐야 자녀 둘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신혼부부는 7년 이내에 결혼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모 복양을 할 수 있다든지 생초자, 그러니까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생아, 또 특례도, 신생아는 이제 2년 이내에 신생아, 또 한부모도 있고, 그러니까 이 특공에 해당하는 사람, 근데 의외로 청약 제도를 몰라요.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민간주택이 있고 공공주택이 있다. 나는 여기에 또 일반 공급이 있고 특별 공급이 있다. 이 제도를. 제가 정책당국에도 좀 건의를 드리면 이걸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제도를. 근데 여기에 막 소득 기준, 자산 기준 해가지고, 그 기준이 근거가 뭔지도 모르게 막 140% 어쩌고 저쩌고, 또 부분은 어떠고, 또 다 달라요. 이거 정말 좋은지,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로 되고 안 되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걸 만든 공무원은 중요할지 몰라요, 기준. 근데, 그거 두 부부 합산이 1억 4천인지 1억 5천인지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게 정말 답답해요. 이건 정말 공급자 중심의 정책인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걸 몰라가지고 못해요.
난수표 같아 그러거든요. 정부도 이런 걸 좀 간소화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고 예측 가능하게 좀 대비할 수 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 대책도 좀 제가 이재명 정부는 할 걸로 보는데 지역별로 연차별로 아주 공급 로드맵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강북 지역에 있는 사람은 올해 아파트가 얼마나 나오고 여기는 어느 지역에서 뭐 아파트가 됐든 어떤 공급 방식으로 나온다, 민영이 나오고 이런 걸 좀 발표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무주택 입장에서는 정보를 보고 어때요? 부동산 원정보 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청약하면 되겠네. 그럼 조급해질까요? 집값 오른다고 막 대출 받는다고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좀 좋은 정부가 외국은 다 그렇게 한대요. 우리나라 또 선분양제 가능하잖아요. 정부도 좀 연차별. 그리고 나는 내년쯤에 어디에 나온다는데 그걸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청약 가점을 생각하건데 나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보건데 이게 적합해요. 기다리면 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이나 이런 좀 정보를 주지를 않아요. 좀 좋은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지 않을까? 저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공약이 이행되었으면 좋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갭투기꾼들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갭 투자했던 분들은 진퇴양난이죠. 지역에 따라 달라요. 강남이나 우리가 마용성, 여의도 목동했던 분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죠.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어차피 서울은 3, 4년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전세 오르면. 두 번째는 금리는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그 양극화 현상, 주거의 트렌드가 집중화되는 현상은 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감안하면 뭐 내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손해볼 일은 없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더 적게 나가는데 뭘 할 건가. 다만 주택을 여러 개 가진 분들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삼성생명이나 이제 부자들 고객들을 상담하거나 강의를 하다 보면 과거에 진보 정권이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이제는 뭐 꼬마 빌딩이나 값싼 상가주택, 뭐 경매를 통해서 MPL 3, 40%좀 싸게 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에 집을 가진 분들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갭 투자를 해서 뭐 1, 2년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갭 투자란 전세를 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4년을 본 거거든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고 전월세가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임대 수익도 노리고 거기에 따른 자본 수익을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다. 토끼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도 갭 투자했던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은 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뭐 위험도는 높지 않다. 이제 6 내지 70% 지역에 따라서 뭐 50%가 될 수 있지만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펀더멘털이 나빠져서 우리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 한, 또 망가진다 하더라도 전월세가 버텨주니까 전월세가 내리지 않는데 갭 투자가 망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 끼고 했기 때문에. 전세라도 오르면 집값은 안 올라도 그렇게 당장 뭐 마음이 뭐 손해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갭 투자들의 불안감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갭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게 오히려 충청권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작년에 집을 샀다가 지금 보니까 수익률로만 보면 서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도 이제는 갭 투자했던 분들이 그렇게 불안해. 이제 바닥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찍고 올라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할, 뭐 갭 투자를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다. 다만 지금 많이 오른 지역에 뒤늦게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무리하게 했다면 지금 뭐 금리나 또 우리 정책이나 또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완전히 투명하진 않잖아요. 지금 어쨌든 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어서 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지금부터 갭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거는 이제 가슴을 넘어선 지역은 좀 주의해라. 그리고 많이 오른 지역은 거품이 이제 확 올랐다가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적어도 한 3, 4년 이상을 보고 또 그래픽을 보고 앞으로 미래의 변화, 이 지역의 변화,
또 집값이나 전월세 상승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전략이 현명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사임당은 저도 즐겨보는 유튜브고요. 가장 또 신뢰하는 곳이라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세 가지 법칙, 하나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큰 한마디로 출렁거리는 시장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시장에 개입하는 강도와 빈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6번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못지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출렁출렁 할 텐데 이때 우리는 세 가지, 하나는 부동산 경제는 크게 보면 사이클이 있다. 5년 정도 오르면 4, 5년 내리더라. 오르면 오르면.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점에 와 있나, 그러니까 한 10년 앞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양극화도 심화되지만 지역별로. 그래서 성장하는 지역,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그건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인구와 소득과 인프라와 또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좋아지는 쪽으로 몰리겠죠. 그거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선택을 잘하자.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아파트 단지를 선택. 근데 이걸 무시하고 아파트 단지부터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할 때는 얼마나 살기 좋은가. 수거의 편리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대지 지분이라든지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황보다는 미래가 변화할 거, 교통망이라든지 좋아질 지역을 미리 한다면 인접 지역 1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동도 집값이 비싼, 또 한강변에 시민의 수 뭐 이런 게 있는 데가 많이 오르잖아요. 압구정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개별 부동산이 미래의 변화가 많은 곳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잊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시면 좋은 결과, 밝은 미래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러한 기대를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